자, 금융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금융 파트를 배우시고 계시는데요. 금융은 문제가 나온다면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한 7문제가량도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금융 파트가 문제 비중이 좀 높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번 파트를 이제 가지게 되면 지분금융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5절.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 그렇게 이제 나열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지분금융이라는 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첫째 시간에 다 내용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지분은 내 거죠. 내 걸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게 지분금융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는 아예 배정이 돼 있고요. 한 2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회사법이 있죠.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라는 회사가 법인을 상장을 해서 IPO 기업 공개를 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금을 끌어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 리츠라는 자체도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지분금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거를 파니까 그래서 그 증권을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소유 지분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소유 지분이 있고 수익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되는데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어떤가요? 오피스텔 투자해서 우리가 임대 수익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배당을 또 해줘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봤던 MBS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 증권이고요. 주택저당담보증권이고 ABS라는 자산담보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권에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당 수익이 생겨서 자, 이것도 배당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입문 과정은 뭐 염지 이런 거다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고요. 여기 가시면 리츠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했죠. 그래서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입니다. 리츠 회사는 투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 MBS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한테 배당한다고 했고요. 자, 리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유동성이 좀 결여됐죠. 이 부동산을 증권화시킵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이며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투자가 리츠 회사한테 우리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리츠 회사가 이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츠는 소액 투자자가 주로 참여해서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신탁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건 부동산 신탁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한 부동산 소유에서 형평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소액 투자자도 이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리츠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이 높아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 회사 같은 거가 이제 이 사들이는 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도 염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부도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정 관리 들어가다 보니까 상환에 대한 것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리츠라는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투자신탁 주식회사인데요.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오면 주식을 발행한다. 수익 배당은 이제 90% 이상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투자 운영은 이제 부동산 취득 처분, 그다음에 개발 관리, 임대차 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 또 매매할 수 있고요. 또 운영 수익이 또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지분을 받겠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이번에 그 98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법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내년에 26회의 시험 문제는요, 한 7월 달에 시험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공고가 나오면 시험 공고 현행 시행되는 법안으로 작성하여라. 그럼 아직 7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법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 굳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입문과정은 리츠는 이 투자회사의 유형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잡아보겠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관리하는 회사는 자기 관리고요. 위탁을 맡기는 게 위탁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는 어때요? 실체형이죠. 실체형.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체회사 상근 임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 관리는 이 관리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실체형이 아니라 명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죠. 상근 임직원이 두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는 게 있는데요. 자, IMF 때 우리가 극동건설이라는 데가 부도가 났어요. 컸던 데인데요. 그럼 부도가 나면 법정 관리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부채 상환 목적으로 이걸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얘도 명목형으로서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하죠. 상근 임직원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98페이지 가시면 메뉴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실체 회사입니다. 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돼요. 상근 임직원이 자산의 투자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명목회사로 회사의 자산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서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합니다.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 리츠는 어떻게 돼요? 기업구조정, 부도난 회사만 타들여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명목회사죠. 회사의 자산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해서 상근 임직원을 두지 못해서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뭐 여기 책 이 저자 일단 뭐 우리가 같이 책을 썼죠. 저희가.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는 이제 조인한 거죠, 벤처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분이기 때문에 얘도 지분 금융으로 이제 보는 학자가 있고 안 보는 학자가 있는데요. 좀 본다고 가정해서 그냥 지분으로 넣었는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로서 파이낸싱을 해주는 우리가 사업상을 가지고 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나 인천 국제공항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징하고 장단점 천천히 들어갈 건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데요. PF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99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가 담보죠. 프로젝트로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인천공항은 대규모고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잖아요. 갑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예요. 사업주.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참여를 합니다. 그냥 갑을 그냥 포스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조인트 벤처로
금융지원단, 대주단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곳.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는 산업은행 등 저축은행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조인한 겁니다. 이 사업에.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겠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인트 벤처라는 자체는 아이템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규모와 장기를 가지고 대규모다 보니까 이걸 담보대출할 수 있는 그 사업주는 없을 거예요. 사업주가 이제 시행사가 되는데, 그래서 자 이거는 물적 부동산 물적 담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를 또 분리시켜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에서 우리가 자금 관리도 하고 회계 처리 다 따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자금 관리는 빌리는 차주가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대주단, 금융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서 자금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거는 사업상의 담보다 보니까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되거나 우리가 파산됩니다. 그러면 이 대주단은 사업주한테 청구가 불가능하거든요. 상한 청구가 불가능한 게 비소구입니다. 비소구 금융. 소구라는 자체는 언제든지 돈을 빌려서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금은 이제 보통 발행일과 지급일 때 돈을 내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처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법적으로. 근데 비소구지만 완전히 비소구가 아니라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소구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대주단이 사업주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나누라 그래요.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보통 일군 업체가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길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은행 가서 담보대출 없어요? 그러면 지급 보증, 연대 보증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 사업 주체를 두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올라가요.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구금 제한 소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예금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부예금융은 뭐냐 하면 부예금융 효과는 장부 외 금융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제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더샵 아파트도 짓잖아요. A 지역에 아파트를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뱅크, 비은행 가갖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요. 만약에 대차대조표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부채로 기록되면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럼 장부 외 금융이라는 것은 이 서류상, 이 회계상 대차표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높입니다. 이거는 금융기관의 이점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점이다. 자,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갑니다.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자의 신용등급에 의지하지 않고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성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고요. 자, 적용 대상은 이제 장기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이며 대출금 상환 충분한 사업이 되고 2번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죠. 회수기간, 이 자금의 회수기간도 장기고 공사기간도 장기죠. 그래서 대형 개발 사업, 사회 간접 자본시설 SOC 사업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 특징으로 합니다. 1번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된다 그랬어요. 출자가 이제 파산하더라도 회사는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난다고 하더라도 파산이 난다고 해도 프로젝트가 어떻습니까?
그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이를 비소구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여신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한적 소구도 원하겠죠. 따라서 금융대출 비용도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업 주체를 둔다고 했어요.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시키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한테 사업 주체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 요구하고요. 보증 비용에 대한 보험 비용이 소환되겠죠. 존재하겠죠. 사업성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칭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정보에 대한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5번 회계 처리상 프로젝트의 사업주는 자신의 신용상태 또는 대차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부의금융입니다. 자, 오프 밸런스라는 자체는 밸런스는 이제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주의 재무 구조는 현 상태 유지를 하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되죠. 사업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6번 자금 관리를 제가 대주 단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만들어서 주 거래은행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파산이 난다 하면요 개발 사업에 지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업주는 어떻게 돼요? 그 장점은 사업주는 비소고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으로 사업주는 그만큼 위험이 감소하고요. 회계 처리가 이 이점이 부의금융으로 이 사업주의 대차제표 기록이 안 돼요. 그럼 사업주의 신용도가 높아지겠고, 불량 사업주라도 프로젝트 사업에는 보다 유리한 신용 조건과 금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대주단이 은행입니다. 은행은 위험하니까 높은 수익성, 기업금융보다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수수료를 받겠고요. 프로젝트 위험을 감축한다.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아까 다양한 보증을 제공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업에 비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고요. 신용평가 비용의 절감. 전체 프로젝트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다면 대주단의 신용평가 비용의 대축도 촉진됩니다. 단점은 이제 복잡한 금융 절차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위험 배분 및 참여 조건 결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요. 상황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으로 기업 금융보다 높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은 금리와 수수료 수준을 결정되고요. 이해 당사자의 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위험 배분 및 금융 조건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 대립이 생깁니다. 종종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은 아까 비소구라는 건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무기업과 분리되는 비소구다. 소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부의금융은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모기업과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법인, 이 법인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의 현금 흐름과 부채 흐름이 사업주의 모기업 또는 다른 사업분의 대차점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럼 부의 금융 효과라고 하죠. 따라서 사업주는 추가적인 부채의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재무 구조 형상태는 유지되면서 채무 수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업주의 장점이 부의 금융 효과고요. 자, 위험을 배분시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론적으로 대출자가 사업주로부터 원리금 상환 보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지만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그럼 즉 사업주와 대출자 간의 신용도가 높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위험 분담을 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또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PF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6절입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어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관련이 있죠.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금자리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가 이제 19세 이상으로 바뀌었죠. 19세 이상이 갑돌이가 자,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1억짜리. A은행이 이제 보금자리론으로 이제 대출해 주게 되면요. 우리가 어때요? 대부비율이 70%다. 7천만 원을 주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원리금을 또 갚아 나가겠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는 우리가 식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은 1번 한국택금융공사는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의 업무를 제휴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에 하여금 보금자리를 판매하도록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한국택금융공사에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신청 자격입니다. 일단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가 이제 변경된 거죠. 미성년자가. 주택 보유수는 이제 무주택만 되는 게 아니라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자도 허용이 됩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되고요. 취득 후 30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서부터 30년까지죠. 10년, 15년, 20년, 30년. 근데 70세 노인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 30년 빌려주면 안 되겠죠. 대출 기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 일부로부터 만기까지 자, 얘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로 가요. 그래서 적용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가금리 적용 6억 조건은 0.1% 참고하시고요. 대상 주택입니다. 대상 가능 주택은 당연히 우리가 9억 이하의 공부상, 등기부상 주택이어야 되고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하는데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도 들어갑니다. 밑에 나와 있는 복합 용도는 그냥 참고하시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9억 이하만 되니까 9억 이상 주택은 안 되겠죠. 근린 생활이라든지 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공동명의주택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해보세요. 권리가 침해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됐는데 안 되겠죠. 공공매, 주인주택은 대상주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 중의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액 범위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라 그랬죠. 최대가 대출을 해주고요. 대출 금액은 100만 원에서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융자액은 5억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리금, 원금, 최저인식이 다 있어요. 근데 매년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최저인식은 이 유비쿼터스 보금자리론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설정 가능하고 거치기간 중 변동금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기상환 수수료 중요합니다. 별표. 이것도 바뀐 건데요. 최대 3년에 최대율 1.5% 잔여일수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제도죠.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타는 보증 제도라는 얘긴데요. 자, 갑이라는 이제 19세가 아니라 이제 60세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께서 자, 우리가 만약에 7억짜리 부동산이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연금에 가는 금액이 이제 5억입니다. 5억만 설정을 해서 그 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A은행한테 역저당을 하게 되면 여기다 연금을 주는 연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감칭기수를 곱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실 때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0년이면 5천만 원씩 10년이면 5억이거든요. 근데 10년에 5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먹는 거죠. 그래서 A은행이 그 갑돌이한테 5억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보세요. 적금을 두고 매년 분립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용 자격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바뀌었는데 연령 기준요.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 신청일 현재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 둘 다였는데 한쪽만이면 돼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인 주택인 경우는 영장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만 가능해요. 보증 신청을 현재 소유자와 배우자 간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상주택은 뭐 주택법상 주택가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합니다.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조상복 아파트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인가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고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되겠죠. 자, 주택시장은 얘도 시가 9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에 따르고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로 이제 가서 순서대로 이제 적용을 하겠죠. 당연히 권리침해,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없는 건 주택이 되고요.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됩니다. 보증기간은 이제 보증기간 소유자,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까지 가능하고요.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심 지급 방식은 수시 인출 한도 없이 매달 그냥 일정 금액을 주는 건 종심 지급 방식입니다. 혼합 방식은 일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해요. 그 범위는 대출 한도의 50% 가능합니다. 아까 5억이니까 5, 5, 25, 2억 5천까지 가능하죠. 나머지 매달 똑같은 금액을 이제 평생 동안 지급하는 거죠. 개별 인출은 용도는 주택 구입, 임차 자금, 사행성, 사치 오락성이 아닌 용도는 모두 적용되고요. 자, 아까 이제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였는데요. 얘는 변동금리입니다. 앞쪽에서 변동금리가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를 더한다고 나왔죠. 이 지표금리인데 CD금리로 갑니다. 3개월마다 조정돼요. 3개월마다 조정이 돼서, 자, 조정되는 건 기준금리가 바뀌겠죠. 근데 가상금리는 차입차의 연체 시적 불변입니다. 항상 고정돼 있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3개월 CD로 1.1%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1.1%는 이제 보통은 이제 차입자한테 틀린 건데 1.1%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불변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한다. 대출금 상한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대출금 상한은 이용자 사망으로 주택처분 가격을 일시 상한으로 한다. 즉 대출금 상한은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담보주택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많다? 그러면 상환할 금액은 대출 잔액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돼요? 5억을 담보로 했는데 4억을 탔어요. 그럼 1억이 남은 걸 우리가 은행이 먹으면 안 되고 상속인한테 돌려줘야죠. 두 번째 경우는요, 주택 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대요. 무슨 얘기냐?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장수해서 6억을 탔어요. 1억이 빵꾸 났죠.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반복 학습을 계속 하시면서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90페이지로 가시면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금융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지분과 부채를 나눌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9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습니다. 자, 지분은 내 거고 부채는 남의 거죠. 내 거를 자금융통, 남의 거를 자금융통 하는데요. 자, 일단은 지분금융은 아까 배웠던 리츠입니다.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죠.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분 내 걸 파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 조달입니다. 그럼 투자자가 여기에 대해서 만기가 없겠죠, 주식은요. 만기가 없고 배당을 먹습니다. 이자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HF라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럼 얘네들이 저당을 뭐나 저당풀이라고 하면서 남의 거로 저당을 가지고 우리가 저당풀로 MBS를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거니까 사채나 채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자기 자본 조달이 아니라 타인 자본 조달이에요. 그러면서 투자자는 사채나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먹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지분 형태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 오타 났죠. 자기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배당금을 수취하죠.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인데 이건 나중에 해드리겠고 없잖아요 지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나의 지분이라 볼 수 있고 리츠, 그다음에 유상증자, 뮤추얼 펀드입니다. 근데 부채는 어때요? 부채 형태로 타인 자본을 활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저당 대출, 신탁증서, 그죠? 사채, MBS, CMBS는 이제 상업용에 대한 그 저당 담보 주권이고 AB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S나 ABS는 이제 자산담보주권이니까 이게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ABS라는 자체가 또 나중에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출채권이나 부동산의 자산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투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ABS입니다. 그래서 저당은 남의 거니까 당연히 부채고요. 신탁증서금융은 이제 나중에 담보신탁이라는 걸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채, 채권, MBS, CMBS, ABS는 다 부채금융이다. 그렇게 보시고 암기기법은 제가 나중에 또 우리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매를 또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파트나 투자 파트에 좀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3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이용 파트는 문제 비중가 높지 않습니다.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갈게요. 그래서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읽어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제 먼저 나온 게 입지잉여라는 게 나왔습니다. 입지잉여. 그래서 우리가 입지잉여라는 자체가 도대체 뭐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네 가지를 이제 해놨는데 이용 파트는 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신 다음에 우리가 103페이지로 가시면요. 입지잉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고 정문 앞에는 분식점이 많겠죠. 근데 위치가 좀 틀려요. 가분식점하고 나분식점이 있습니다. 한 100m 가다가 떨어졌는데요. 당연히 매출액이요. 여기가 이제 거의 또 많겠죠. 그죠? 같은 업종이라면. 그럼 여기가 만약에 월 500만 원 번다. 얘가 300만 원 번대요. 그럼 200을 더 먹죠. 이게 입증료예요.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한 추가 수익을 입증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가 동일한 때 입지 우위가 있는 추가 수익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자 어때요? 모든 입지 주체가 똑같은 건 아니죠. 입증료가 똑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산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또 입지 주체가 다르므로 입증료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한계 입지라는 걸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명동은 땅값이 비싸죠. 상업 활동하기 좋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노른자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여기를 입증료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100%가 된다는 건데요. 아주 좋다는 거죠, 위치가.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질수록 입증료는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입증료가 제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계 입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입증료가 발생되려면 한계 입지가 아니라 한계 입지 이상해야 되고요. 여기를 채용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볼게요. 1번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자 이건 했고요. 2번 입증료는 어떤 위치 가치가 한계 입지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입증료가 제로인 게 한계지거든요. 한계 입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이고 그 위치를 채용할 수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럼 입지료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명동 같은 경우는. 그럼 지대가 높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어야 된다. 4번에다 체크하세요.
집가 지불 능력이 가장 우수한 입주처가 안쪽에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겠죠. 입주처가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 스프롤은 이제 난개발을 얘기하는데요. 도시가 계획적이 아니라 무계획적, 무질서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스프롤 현상을 배우고 있죠. 자, 얘는요,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면 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근데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개발하는 걸 난개발이라고 하죠. 이게 도시 스프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상 우리가 그린벨트를 묻겠죠. 도시 스프롤은 도시가 계획이에요, 무계획이에요, 무질서죠. 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 성장하는 현상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이 미흡하게 발생한다. 도시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계획적이지 못하고 무계획,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해요. 그럼 특징을 보시면요. 1번 집가 수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돼요? 표준적 집가 수준 이하가 되겠고요. 도시 스프롤이니까 도심만이 아니라 이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공업 지역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도심지보다는 외곽에서 더 흔히 발생하겠죠. 뻗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건 채용이 아니니까 채용과 괴리됐다는 것은 채용과 다르다는 얘기죠. 스프롤의 유형은 저밀도, 고밀도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고밀도 연쇄 개발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3층짜리가 개발되니까 저밀도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밀도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고밀도라는 거, 우리나라는. 개구리 띵띵식 개발이라는 것은 어때요? 개구리가 나 일로 뛸게요 뛰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뛰죠. 개구리 띵띵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깁니다. 친입적 토지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친입과 계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입적 토지 이용입니다. 자, 갈게요. 도심은 집가가 높아서 고소득층이 살고 있고요. 외곽은 집가가 낮으니까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 봐요. 그럼 예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 번 트랜스에서 갔습니다. 트랜스에서 갔는데 도시 건영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철이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려요. 그죠? 우리가 전철이 뚫리고 이제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얘네들이 일로 들어옵니다. 고가 저로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인 침입이죠. 그래서 아예 고도적으로 바뀌는 게 계승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 형태의 새로운 이질적이죠. 개입되는 현상인데요. 침입은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의 형태로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이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덕층이 고도층으로 바꿔버리면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입의 결과 특정한 것이 일정 지역의 수준을 주도 결정해감으로써 종래 이용을 교체하는 거죠. 학대적과 축소적은 학대적 침입이 일반적인데요. 자, 외곽은요,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조방적. 고도층들이 와서 우리가 건물을 고층화시킵니다. 조방적을 집약적이 침입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왠지 축소입니까? 확대입니까? 확대고요. 자, 축소적 침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얘가. 그래서 명동, 우리가 이 강남역은 강남군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건물을 고층화시켜야 되는데 강남구청이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려면 저층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약적을 조방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집가가 떨어지겠죠. 축소가 아니라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 토지 지방적을 침입하는 집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겠고, 축소적은 주방적 이용이 집약적 이용을 침입한다. 집가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다 집약적
일반적인 이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 랜드라는 건 한계지입니다. 한계지는 범위를 얘기하는데요. 자, 한계지의 직가 법칙으로 갈게요. 그래서 104페이지를 하면 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한계지의 직가 법칙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자, 지금 갑돌이가 용산에서 전자드레이즈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사려면 우리가 안쪽은 도심이니까 땅값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에어컨을 한 200대 사 추울 때 사서 더울 때 팔려고 하죠. 근데 도심에다 두려니까 창고가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창고를 외곽에 두겠죠. 근데 외곽을 끝없이 두는 게 아니라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집가가 낮아지는 대신에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집가가 안 되니까 저기 외곽에다가 산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으면 물란이 나서 대지랑 같이 떠내려가죠.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범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안쪽은 집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가면 안쪽은 교통비가 절약될 수 있죠. 교통비보다 집가 넘어오니까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택지용이 특정 지점과 시점을 기준한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점이라는 자체는 알 수가 있고요. 시점은 2014년도와 만약에 2018년도에 대한 그 한계지는 달라집니다. 자, 어때 우리가 여기가 이제 택지였고 택지의 최원방권이니까 여기가 농지입니다. 택지와 농지 경계선이 한계지인데요. 자,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외곽으로 더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농지가 다시 택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와 농지의 차이점은 집가가 단절됐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집가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택지하고 농지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단절 집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지와 농경지 집가는 서로 무관하다는 얘기죠. 가볼게요. 좀 전에 동그라미 1번 제가 단절 집가 얘기했죠. 그래서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 집가와 한계지 외곽의 농지보다 집가가 높습니다. 이처럼 한계지와 그 주변 농경지에 대한 집가 차이가 심하겠죠. 그 다음에 한계지의 집가와 도심부의 집가는 무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가 가격이 오르면 여기도 올라가겠죠.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 한계지는 집가 상호 간의 대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뭐냐면 이 대체제에 우리가 한계지 같은 경우는 각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한계지는 집가 상호 간의 대치 관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한계지는 아까 초기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때 집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염리 좀 어려운 게 5번입니다. 자,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직접 사겠죠. 그럼 자가가 유리하죠. 근데 바깥은 어떻게 돼요? 빌리는 게 낫단 말이에요. 차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보다는 차가 더 멀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죠. 안쪽은 자기가 빌리는 게 나아요. 차가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니까 사는 게 낫죠. 자가입니다. 자가가 더 택지용의 최원방권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요새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해요. 근데 자가용을 타면 좀 멀리 나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작가의 한계지와 차가의 한계지보다 우리가 원방권이 있다는 건 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면 더 멀리 나간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2절 오른쪽에 부동산 개발로 갈게요. 자, 이용 파트보다는 개발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5페이지 가시면 그래도 부동산 개발 파트는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그냥 개발에 대한 개념은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이 개량 동그라미. 개량은 뭐냐면요, 이 개발을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농지 개발보다는 택지 개발이 택지가 부족하니까 택지 개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론에 나오는 부동산 개발은 다 택지 개발을 얘기합니다. 토지 개량을 통해서 토지 이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동산 개발이다. 건축에 의한 개량과 조성에 의한 개량이 있는데요. 자, 이건 가볍게 보세요. 건축과 조성인데요. 그러니까 조성은 뭐냐면 땅을 판판하게 토지 자체에 대한 개량이에요. 조성이 끝나면 건축에 대한 공간 창조가 돼서 건축을 하겠죠. 조성과 건축은 그런 뜻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개발의 주체입니다. 당연히 공공 부분이에요. 공적 주체가 하면 당연히 국가 지자체든 공사가 하면 공적이죠. 공익성이 강조되죠. 택지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은 민간입니다. 민간 부분은 사적으로서 개인, 기업,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사익성이 강조되고 우리가 효율성을 더 중시하죠.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민간 부분이니까. 제3섹터는 공적 주체가 제1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주체가 2섹터고요. 합치는 게 제3섹터예요. 정부와 민간의 공동개발 사업으로 3섹터는 어떻게 돼요? 정부분이 갖는 장기 계획성, 통괄성과 민간분이 갖는 효율성과 기민성이라는 장점을 융합하여 발달시키는 것이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 파트를 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나간다면 이제 지금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개발의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이 한 곳에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개발 과정,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보면 이 세 가지가 묶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또 요새 문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개발의 과정이 있구나. 개발은 위험하구나.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또 타당성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그래서 개발 과정, 위험, 타당성 분석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뭐 입지잉여, 도시 스프롤, 그 다음에 우리가 침입적 토지 이용, 그 다음에 한 개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염리 입문 과정에서는 많이 얻어갔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은 개발의 개념, 그 다음에 특히 개발 주체가 정부가 하면 공적이고 개인이 하면 사적. 그래서 이 공적은 1섹터, 민간은 2섹터, 3섹터는 어떻게 돼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정부 부분이 갖는 장기 계획성, 통괄성과 민간 부분이 갖는 효율성을 기민성이라는 장점을 융합해서 발달하는 게 제3섹터다. 그러니까 합치는 건 3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개발은 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밑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의 과정,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에 묶어서 한 문제 정도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순서를 꼭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